아버지는 왜 그렇게 고집이세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심장에 꽂혔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남자가 그날 밤 혼자 앉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했던 그 말들이 혹시 칼이었을까?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채널은 거창한 성공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법도 인생을 화려하게 바꾸는 비법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쯤 겪어봤거나 지금도 겪고 있는 이야기들. 가슴 어딘가가 뜨끈해지는 이야기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 하나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 아버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미래의 당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고 밥상 앞에서 나눈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대화라고 부르기도 어려웠습니다. 말이 오가다가 어느 순간 공기가 굳어버리는 그런 순간. 가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그 찰나. 아버지의 이름은 김영수. 올해 62살입니다. 중소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몇 해 전 퇴직한 그는 지금은 아내와 둘이 오래된 아파트에 삽니다. 아들 재현은 32. 취업 준비를 거쳐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고 몇 년 전부터 독립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얼굴을 봅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재현이 저녁을 먹으러 왔고 어머니가 차려준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재현의 직장 이야기를 물었고 재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수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그 잠깐의 시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영수가 말을 꺼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요즘 팀장이 너한테 어떻게 해? 저번에 말한 거 있잖아, 프로젝트 건. 재현은 잠깐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건 잘 됐어요. 제가 알아서 처리했어요. 그래? 어떻게? 팀장한테 제대로 보고는 했어? 했죠. 뭐라고 했는데? 재현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알아서 하면 내가 왜 물어봐? 궁금하니까 묻는 거지. 그게 매번 이렇게 다 물어보셔야 해요? 저 이제 어른이에요. 어른이면 어때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런 것도 못 물어봐?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현이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고집이세요?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국그릇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영수는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고집. 고집이라는 단어가 자신에게 향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더 나은 방향을 위해 조언을 한 것뿐인데, 고집이라는 말이 어떻게 자기한테 붙을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평소에 영수라면 반박했을 겁니다. 말이 안 된다고 내가 너 위해서 하는 말 아니냐고. 그런데 그날은 그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목까지 올라왔다가 이상하게 멈췄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재현이 돌아간 후 영수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습니다. 아내는 방에 들어갔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 가을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고집.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아는 고집은 남의 말을 전혀 안 듣는 사람, 자기 방식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 이치에 맞지도 않는 걸 억지로 밀어붙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요? 영수는 그날 밤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오랫동안 그의 가슴 한편에 남았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재현이 고등학생이었을 때부터 영수는 늘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성적이 나오면 어떻게 공부했는지 물어봤고 친구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영수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도 전공 선택, 동아리 활동,
여자친구 문제에 이르기까지 영수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신이 아는 아버지의 역할이었으니까요. 영수의 아버지는 무뚝뚝한 분이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표현하는 세대였고 잘한다는 말보다 더 잘하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영수는 그 방식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달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이 관심 갖고 더 많이 물어봐주고 더 많이 방향을 잡아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은 그 관심을 간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영수에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관심이 어떻게 간섭이 되는 걸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신경 쓰는 게 왜 잘못인 걸까? 세상에 자식 걱정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다고. 그런 생각들이 영수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굳은 것 어딘가에 처음으로 작은 금이 갔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을까? 그 질문은 영수에게 낯선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옳은 길을 가야 한다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마치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낯설고 불안한 감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그날 밤 영수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밤에서 시작됩니다. 평생을 책임감으로 살아온 한 남자가 예순이 넘어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묻기 시작하는 이야기.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상처였을 수 있다는 걸 알아가는 이야기. 아들을 이해하려는 아버지의 이야기이자 어쩌면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영수는 그날 밤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재현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반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고 재현은 며칠을 공들여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현이 스케치북을 들고 와서 자랑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영수가 처음 한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나무가 저렇게 생겼냐? 가지가 너무 위에 몰려 있잖아.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스케치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재현은 그림 그리는 걸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더 잘 그리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밤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영수는 처음으로 그 장면을 다른 각도로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거 아닐까? 자랑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아버지에게 잘 그렸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런데 나는 나무가지가 몰려 있다고 했다. 영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62살의 남자가 깜깜한 거실에 혼자 앉아 20년도 넘은 기억 앞에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잘못을 고백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아버지를 비난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이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낯설고 어렵고 때로는 무서운 일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수가 살아온 60여 년을 이해하려면 우선 그가 어떤 세상에서 자랐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1962년생. 영수는 가난한 집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형들은 일찍 생계에 뛰어들었고 영수는 그나마 공부를 좀 했습니다. 집안의 기대가 그에게 쏠렸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 집안을 일으킬 아이. 영수는 그 기대가 무거웠지만 동시에 그 기대를 먹고 자랐습니다. 잘해야 한다. 흔들리면 안 된다. 틀리면 안 된다. 그게 그의 인생 좌우명이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했고 취직했고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영수는 한 번도 내가 원하는 게 뭐지를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것들이 늘 먼저였으니까요. 그래서 영수에게 사랑은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해주는 것. 감정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것. 안아주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것. 그게 영수가 아버지에게 배운 사랑의 언어였고 그게 영수가 아들에게 전달한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문제는 재현은 그 언어를 몰랐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배운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둘 다 몰랐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날 밤이 되기 전까지는.
영수가 처음 아버지가 된 건 30살이었습니다. 재현이 태어나던 날 영수는 병원 복도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울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렸고 간호사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영수는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뛰면서도 동시에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 기쁨과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그 감각을 영수는 나중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날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게 됐어. 그 말을 영수는 불평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영수의 모든 선택에는 재현이 기준이 됐습니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하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아이 교육비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 아프면 안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영수의 20대, 30대, 40대는 그렇게 갔습니다. 돌이켜보면 자신이 무엇을 좋아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젊었을 때 기타를 좀 쳤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기타 케이스를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어딘가로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늘 아이 방학 일정이나 회사 일정이 먼저였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오랫동안 생각 안 해봤습니다. 가족이 원하는 걸 먹으면 그게 자신의 식사였으니까요. 그게 영수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가장이란 그런 것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영수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의 신념을 만들어갔습니다. 내가 옳아야 한다. 아버지가 옳아야 가족이 흔들리지 않는다. 아버지가 방향을 잃으면 다들 길을 잃는다. 그래서 영수는 늘 확신한 듯 말했고 결정을 내렸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속으로 흔들리는 순간이 있어도 밖으로는 단단하게 보여야 했습니다. 그게 영수가 만들어낸 아버지의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이 언제부턴가 그의 본 모습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무렵부터 영수는 아들과 대화가 줄었습니다.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말수가 줄었고 방문을 닫고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영수는 그게 불안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불안이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 친구들은 어때? 요즘 뭐 생각하냐? 재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영수는 그 짧은 대답이 마음에 안 들어서 더 파고들었습니다. 파고들수록 재현은 더 문을 닫았습니다. 그 악순환이 수년째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재현이 요즘 당신 무서워해요. 영수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무섭다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이 걱정해서 물어보는 게 무섭냐고. 무서운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거겠지라고 아내가 덧붙였지만 영수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대로 들었어야 했는데. 재현이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갈등은 더 자주 터졌습니다. 재현은 경영학과에 들어갔지만 2학년 때 갑자기 영화 동아리에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그게 탐탁지 않았습니다. 영화 동아리가 뭔 도움이 돼? 그 시간에 자격증이나 따지. 재현은 조용히 저는 그게 재밌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재밌다고 밥이 나오냐? 그 말을 한순간 재현의 눈빛이 무언가 다치는 것을 영수는 봤습니다. 그냥 흘려보냈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순간 재현이 마음 한켠에 작은 상자를 만들었다는 걸. 그리고 그 안에 아버지에게 더 이상 꺼내지 않을 것들을 넣어두기 시작했다는 걸. 재현이 취직 준비를 할 때도 비슷했습니다. 재현은 광고 쪽으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안정적인 대기업 공채를 권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이야기했고 결론은 항상 영수의 방식으로 귀결됐습니다. 왜냐하면 영수는 물러서지 않았으니까요. 설득이 안 되면 침묵으로, 침묵이 안 되면 표정으로, 표정이 안 되면 한숨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습니다. 재현은 결국 원하던 방향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영수는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현은 그냥 아버지의 말대로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결과를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은 수년에 걸쳐 조금씩 더 벌어졌습니다. 사실 영수도 가끔은 느꼈습니다. 재현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걸.
밥을 먹어도 대화가 적고 대화를 해도 깊이가 없고 무언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벽이 느껴지는 것 같은 감각. 하지만 영수는 그걸 아들의 성격 탓으로 돌렸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저렇다고. 우리 때와는 다르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그때까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수는 자신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밥을 먹였고 학비를 댔고 걱정해줬고 방향을 잡아줬고 취직까지 시켰습니다. 그게 아버지로서 할 일을 다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날 밤 재현의 목소리가 그 믿음에 균열을 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고집이세요? 그 말은 단순한 감정적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십 년에 걸쳐 쌓인 무언가가 마침내 한 문장으로 터진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그날 밤 그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을 뿐입니다. 평생을 옳다고 믿으며 살아온 사람이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건 그 어떤 외부적 실패보다도 더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수의 정체성 자체가 거기 걸려 있었으니까요. 나는 좋은 아버지다. 나는 책임을 다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다. 그게 틀렸다면 나는 누구인 걸까? 그 질문이 그날 밤 영수를 무너뜨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질문이 처음으로 영수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진짜 질문을 하는 사람만이 진짜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62살의 영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질문 앞에 섰습니다. 재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수가 그 밤 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그 시도였습니다. 아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 자신이 아들에게 어떻게 보였을지를 상상해 보는 것.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 자신의 시각이 끼어들었으니까요. 재현이 이걸 왜 싫어했는지를 생각하다가 어느새 그래도 내 뜻은 좋았잖아라는 생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며칠 동안 계속 그 시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영수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30년도 더 된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젊을 때 잠깐 일기를 쓴 적이 있었는데 그걸 꺼내 들었습니다. 영수가 26살 때 쓴 일기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내 결정에 토를 달았다.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한 건 내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아버지는 무조건 대기업이 답이라고 한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나도 내 생각이 있는데. 영수는 그 일기를 읽다가 한참을 멈췄습니다. 26의 자신이 느꼈던 것. 아버지에게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 내 생각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감각. 그게 재현이 지금 느끼는 것과 얼마나 비슷한가. 영수는 그 일기를 덮으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와 다른 아버지가 되겠다고 했는데 어느새 자신이 그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재현이 어렸을 때 영수가 가장 자주 했던 말은 그건 아니야였습니다. 재현이 무언가를 시도하면 영수는 그 시도의 약점을 먼저 봤습니다. 잘한 것보다 부족한 것을 먼저 말했습니다. 그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더 잘하도록 채찍질하는 게 칭찬보다 실질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는 그 채찍질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심리학 용어 중에 조건부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잘했을 때만 사랑받는다는 느낌. 기준에 맞았을 때만 인정받는다는 감각.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늘 불안합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더 해야 한다는 압박, 실수하면 사랑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영수는 재현을 그렇게 키운 적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버지에게 그림을 보여줬더니 나무가지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 영화 동아리가 재밌다고 했더니 밥이 나오냐고 했을 때, 자신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더니 어떻게 했냐고 또 물었을 때, 재현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내 선택을 믿지 않는구나. 내가 뭘 해도 부족하게 보는구나. 내 방식은 틀렸고 아버지 방식이 맞는 거구나. 그 생각이 쌓이면 결국 어떤 감정이 남을까요? 억압된 자아, 스스로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 모든 걸 만들어낸 사람에 대한 분노. 영수는 그 연결고리를 보기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재현이 어릴 때 방에 혼자 있던 시간이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더 좋아했던 게, 대학 때 혼자 여행을 많이 다녔던 것이, 취직하고 나서 빠르게 독립한 것이,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읽혔습니다. 집이 편하지 않았던 거 아닐까? 집에 있으면 뭔가 자꾸 지적받는 것 같고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아서 그냥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편했던 거 아닐까? 독립을 서두른 것도 자유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숨 쉴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은 아닐까? 영수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받아들이기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그런 집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랑이 아이에게는 짐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날 이후 영수는 며칠 동안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느꼈지만 말하지 못한 것들. 재현이 아버지 눈치를 봤던 것들. 아버지 앞에서는 웃다가 아버지가 없을 때는 달랐던 것들. 영수는 그 이야기들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반박했을 겁니다. 그게 다 아이를 위한 거였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을수록 무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이라고도 후회라고도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감정이. 그냥 아팠습니다. 아들이 아팠겠구나. 그 마음이 됐을 때 영수도 아팠습니다. 이걸 깨닫는 게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미 아들은 다 커서 독립해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달라진다고 해서 과거가 지워지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늦었다고 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아들이 40이 될 때까지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대로인 것보다는 지금 달라지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건 영수가 처음으로 자신이 아닌 아들의 미래를 위해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재현이 나중에 누군가의 아버지가 됐을 때 자신이 경험한 그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러려면 지금 이 관계가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 영수는 그 생각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뭔가를 하기로.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달라져야겠다는 마음만은 분명했습니다. 그 마음 하나를 영수는 꼭 쥐었습니다. 결심은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그 다음 주에 재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시작됐습니다. 밥은 잘 먹고 있냐? 네. 회사는 어때? 그냥 그래요. 짧은 대답. 영수는 그 짧음이 버릇처럼 답답했고 자꾸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어디가 힘드냐고,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영수는 참았습니다. 그래, 힘들면 쉬어. 그 말만 하고 끊으려는데 재현이 잠깐 멈칫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고마워요, 아버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수는 한참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덜 한 것 같은데 동시에 뭔가 더 전달된 것 같은 이상한 감각. 그게 영수에게는 낯설었습니다. 이후에도 영수는 의식적으로 말을 줄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말을 줄이면 왠지 아들을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무관심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느낌이 영수를 자꾸 다시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재현이 새 차를 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영수의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지금 차가 왜 필요해? 대중교통도 있는데. 말이 나오고 나서야 영수는 자신이 또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재현은 잠시 침묵했다가 그냥 필요해서요라고 했습니다. 영수는 그날 통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그 말이 먼저 나왔을까? 왜 어떤 차야? 라고 먼저 못했을까? 왜 축하한다는 말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 그 질문이 영수를 며칠간 괴롭혔습니다. 생각해보니 영수는 아들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칭찬보다 개선점을 먼저 말하는 게 습관이었으니까요. 잘했다는 말을 하면 아이가 자만할까봐, 긴장을 늦출까봐, 더 잘할 수 있는데 멈출까봐. 그게 사실은 두려움이었다는 걸 영수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아들이 실패할까봐 두려운 것, 아들이 힘들어질까봐 두려운 것. 그 두려움이 칭찬보다 경고로, 기쁨보다 우려로,
응원보다 지적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랑의 방식을 바꿔버렸습니다. 영수는 그걸 깨달았을 때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믿지 않았던 거구나. 아들이 스스로 해낼 거라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늘 내가 잡아줘야 했던 거구나. 그 믿음의 부재가 과잉 개입으로 이어졌던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건 슬픈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중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달라지려 했습니다. 재현이 어떤 선택을 이야기할 때 먼저 반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먼저 듣고 이해했다는 반응을 하려 했습니다. 그 뒤에 의견을 말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아가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로 말하려 했습니다. 말 한마디를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60년 넘게 굳어진 말하는 방식이 며칠의 결심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2걸음 나아가면 1걸음 뒤로 갔습니다. 잘 참다가도 어느 순간 또 튀어나왔습니다.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말들이 반사적으로 나왔습니다. 영수는 그때마다 자신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또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면 지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영수는 작은 기준을 하나 세웠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아들에게 전화하거나 만날 때 딱 한 번만 칭찬을 해보자. 한 번만 잘했다고 해보자. 그게 처음에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번에 그 프레젠테이션 잘 됐다고 했잖아. 잘 해냈네. 재현은 잠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요? 그냥 잘했다고 말하고 싶었어.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그 목소리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단단한 무언가가 살짝 부드러워진 것 같은 느낌. 영수는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잘됐다, 잘됐다, 잘됐어 마음속으로 되뇌면서. 어색했지만 틀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맞는 방향인 것 같았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끔 다퉜고 여전히 말이 어긋날 때도 있었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때때로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고 재현은 여전히 짧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씩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먼저 연락하는 횟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짧게라도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영수가 말을 줄이자 재현이 조금씩 말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영수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말이 줄었더니 아들이 왔습니다. 그 역설이 영수에게는 가장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영수는 요즘 저녁마다 산책을 합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는데 그게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오늘 재현에게 뭔가 또 잘못 말한 건 없었는지, 오늘 참은 것이 잘 참은 건지, 아니면 그냥 말해도 됐을 건데 말을 참은 건지. 그 경계가 아직도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짜 관심이고 어디서부터가 간섭인지, 어디까지가 걱정이고 어디서부터가 통제인지, 그 선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영수는 지금도 그걸 매번 고민합니다. 예전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이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의심합니다. 내 생각이 정말 맞는 건지, 아들에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편한 방식인 건지. 그 의심이 예전엔 나약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 의심이 오히려 나은 사람이 되게 해준다는 걸 압니다. 지난 봄에 재현이 집에 왔을 때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재현이 잠깐 텔레비전을 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있잖아요. 응. 제가 요즘 회사에서 좀 힘든 게 있어요. 영수는 심장이 쿵했습니다. 재현이 먼저 힘들다고 말을 꺼낸 건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이었습니다. 영수는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래? 어떤 게? 팀에서 프로젝트 배분이 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데 팀장한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영수라면 바로 말했을 겁니다. 그야 말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돼.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해. 하지만 영수는 잠깐 참았습니다. 어떻게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거야?
재현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들었습니다. 끊지 않고, 조언을 먼저 내놓지 않고, 그냥 들었습니다. 재현이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수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말을. 그 목소리에 지침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고, 살짝 불안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다 들은 후에 영수가 말했습니다. 그거 쉽지 않겠다. 재현이 잠깐 영수를 봤습니다. 네. 네가 알아서 잘 판단하겠지. 재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재현이 돌아가면서 현관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아버지. 응. 재현이 무슨 말을 하려다가 멈추더니 그냥 짧게 말했습니다. 밥 잘 드세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영수는 닫힌 현관문을 보다가 웃었습니다. 밥 잘 드세요. 그게 전부였지만 영수에게는 그 말이 아주 많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재현이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짧은 말 안에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충분했습니다. 영수는 그날 밤 오랫동안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대단한 화해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뭔가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은 그 느낌. 그 느낌이 지금 영수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들이 나를 이해하는 날이 올까? 그 질문을 영수는 여전히 가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질문 뒤에 다른 질문이 따라옵니다. 내가 아들을 이해하는 날은 언제일까? 그리고 그 질문이 첫 번째 질문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영수는 이제 압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관계는 상대가 먼저 달라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달라지려 하는 사람에 의해 바뀌니까요. 영수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잘못 말하고 여전히 때로는 고집이 나옵니다. 60년 넘게 굳어진 사람이 몇 달 만에 완전히 달라지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방향은 알게 됐습니다.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믿어주는 사랑. 고치려는 관심이 아니라 존중하는 관심. 내 방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아들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 그게 영수가 이제 배우고 있는 것들입니다. 62살에 시작하는 공부입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나를 이해하는 날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아들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언젠가 아들도 알아줄 거라고 영수는 믿습니다. 서툴렀던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 서툰 사랑 안에도 진심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더 나아지려 했다는 것을, 그날이 오기를 영수는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오늘도 조금 달라지려 합니다. 그게 영수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최선의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영수 같은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재현 같은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둘 다인 분도 계실 겁니다. 누군가의 아들, 딸이기도 하고 동시에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한 우리들. 우리는 모두 처음이었습니다. 부모도 처음이었고 자녀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서툴렀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게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서툼을 이해해 주는 것. 그게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 중 하나일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런 경험, 이런 마음 한 번쯤 있으셨다면 작성자분들 모두 꼭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곁에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